49세.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바쁘단 말만 입에 달고 살았다. 어느 순간부터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내 존재를 숨기는 장소가 돼버렸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다. 씻고 밥하고 청소하고 텅 빈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우연히 광고 하나를 봤다. 묻지마 관광 1인 39,000원. 정류장만 나오고 어딜 가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어디든 좋았다. 서울이든 시골이든 바닷가든 단지 내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다. 예약은 전화 한 통이었다. 아, 여성 혼자요? 그럼 버스 뒤쪽 좌석 드릴게요. 편하실 거예요. 그 혼자라는 말에 왠지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곧 나도 나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었다. 출발 날 아침.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백팩 하나 들고 터미널 앞에 섰다. 버스는 커다랬고 사람들은 대부분 노부부, 중년 여성, 그리고 몇몇 젊은 커플이었다.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혼자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잘 하셨어요. 가끔은 혼자가 더 좋아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고 차 안에선 가이드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충북 제천과 단양 코스입니다. 숨은 명소와 전통시장 그리고 예정에 없던 특별 코스도 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내 삶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여행에서 정말 예정에 없던 특별한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는 제천 근처 휴게소에 멈췄고 가이드는 15분간 자유시간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3355 내려 어묵도 먹고 군고구마도 샀다. 나는 그냥 혼자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숨을 쉬고 오랜만에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고개를 돌리니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였다. 환갑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점퍼의 운동화. 전형적인 여행객 복장이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바람 쐬려고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저는 아내 없이 처음 나왔네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먼저 갔어요. 한참 전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이 내 마음을 툭 건드렸다. 그래도요. 사는 동안은 나를 데리고 좀 다녀야겠더라고요. 아내도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나를 데리고 다닌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그동안 나는 늘 누구를 챙기느라 정작 나를 한 번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버스는 단양으로 향했다. 커브길을 지나며 앞좌석 남자가 창밖을 가리켰다. 와, 저거 보세요. 단양 팔경이래요. 나는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어릴 적 수학여행처럼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고마웠다. 그는 이름도 묻지 않았고 내 얘기를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가끔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걸 먹으며 같이 감탄해 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루가 너무 따뜻했다. 호텔에 도착해 각자 방으로 흩어질 때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 말이 낯선 이의 인사가 아니라 오랜 친구의 다정함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자 어제 그분이 먼저 와 있었다.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테이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자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비었어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둘이 앉아 아침을 먹게 됐다. 메뉴는 평범했다. 따뜻한 미역국에 계란찜, 멸치볶음, 김치 몇 가지. 그는 국을 한 입 먹더니 잠깐 눈을 감았다. 이거 아내가 자주 끓이던 국 맛이랑 비슷하네요. 나는 그 말에 괜히 젓가락을 멈췄다. 정말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늘 남을 챙겼어요. 정작 본인은 많이 못 누렸을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아침을 마치고 다음 관광 코스는 온달산성.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는 길이었고 나는 중간쯤 올라가다 조금 숨이 찼다. 그때 그가 조용히 옆에 다가와 작은 생수병을 내밀었다. 천천히 올라가도 돼요. 여행은 속도보다 숨 쉴 여유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등 뒤에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땐 둘 다 말없이 단양의 전경을 바라봤다. 멀리 강줄기가 굽이치고 산들이 겹겹이 펼쳐졌다. 그 풍경 앞에서 그는 말했다. 사람도요, 마음속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오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오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는 그 경계에 가까워진 건가요? 그는 잠시 정면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오랜만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오랜 시간 감춰뒀던 나라는 사람, 그 존재가 다시 꿈틀거리는 기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여행, 그냥 바람 쐬려고 떠난 건데 이 사람은 왜 자꾸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까? 그날 저녁은 여행 마지막 일정이었다. 한정식집에서 단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들 다과를 나눠 먹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이 근처에 조용한 산책길이 있다던데 같이 걸으실래요? 나는 잠시 머무시다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산책길은 밤 공기로 서늘했고 주변엔 바람 소리와 자잘한 벌레 울음뿐이었다. 우린 나란히 걸었다. 몇 발짝 간격을 두고 그러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지금 이 여행 전까지 마음에 무거운 게 있으셨어요? 나는 놀랄 정도로 쉽게 대답했다. 많이요. 그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누구 하나 나한테 수고했어. 너 요즘 힘들지? 그런 말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내 옆을 걸으며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말을 이어가게 됐다. 내 이름이 불리는 게 가장 서러운 순간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엄마, 여보, 아줌마.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가 걸음을 멈췄다. 그 말.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은 것 중 가장 낮고 조용했다. 늘 아버지 남편으로만 불렸어요. 한 번도 당신이라고 존재 자체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둘 사이엔 말없는 공감이 흘렀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나를 오래 바라봤다. 아무 화장도 안 한 얼굴, 늘어난 눈가 주름. 그런데 그 얼굴이 왠지 조금 덜 외로워 보였다. 침대맡에 누워 그의 말이 떠올랐다. 이름보다 먼저 마음을 불러주는 사람이 인연이래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복도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다. 어색한 인사 대신 그는 먼저 물었다. 아침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입맛이 조금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은 출발이네요. 하루를 버티는 힘은 아무리 생각해도 따뜻한 밥 한 끼예요. 버스는 마지막 관광지 충주호로 향했다. 정적과 바람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샀다. 나는 멀찍이 선 채 그가 찍고 있는 풍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 사람이 내게 작별 인사를 안 하면 어떡하지? 오후 3시 버스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가이드는 자유시간을 주었다. 사람들이 흩어졌고 나는 일부러 혼자 강가에 앉았다. 멀리서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서울 돌아가면 그쪽은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나는 한참 고민하다. 솔직히 말했다. 아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으로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작은 종이에 내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여행이 끝나도 내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그 속에서 가끔 연락 주셔도 좋아요. 버스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창밖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그는 버스에서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마음 잘 다녀오세요. 당신 이름도 당신 하루도 이제는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서울로 돌아온 월요일 현관문을 열고 조용한 거실에 들어섰다.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저 며칠 다녀온 건데 이 공간이 처음처럼 낯설었다. 식탁 위엔 출발 전 남편이 어지러 놓은 컵과 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잘 다녀왔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마트에서 장을 봤다. 된장, 두부, 멸치, 쌀국수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루를 버티는 힘은 따뜻한 밥 한 끼예요. 그래, 오늘은
나를 위해 차려보자.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오롯이 내 입맛대로 밥을 지었다. 자극적이지도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채운 한 상.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었다. 이게 이렇게 든든한 기분이었다니. 며칠 후 그에게 문자가 왔다. 잘 도착하셨죠? 단양 도라지 정식보다 더 맛있는 집 찾으셨나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저는 제 밥상이 제일 맛있네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젠 제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그는 곧바로 답했다. 그 말 참 멋지네요. 그 자리에서 매일 잘 지켜보시길.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다. 주제는 거창하지 않았다.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미역국에 들깨 넣으면 고소하대요. 책 한 권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그는 내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조금씩 미소 짓게 됐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기분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문득 거실 한켠이 너무 허전해 보여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흙 냄새, 초록 잎사귀, 내 손끝으로 물을 주는 그 감각이 어쩌면 그 어떤 대화보다 더 나를 위로해줬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에게 내가 직접 찍은 화분 사진을 보냈다. 이름 없는 초록이에요. 이제 매일 아침 애한테 물부터 줍니다. 답장이 왔다. 그 아이 복 받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주인을 만났으니까요. 그 말이 괜히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은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은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 만든 반찬,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길에서 본 꽃 한 송이까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기록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 글쓰기 수업 모집 공고를 봤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뭘 하며 넘겼을 텐데 이번엔 손이 먼저 움직였다. 접수 완료. 며칠 후 첫 수업날 어깨에 가방 하나 메고 낯선 교실에 앉았다. 강사님이 말했다. 글은 결국 자신을 마주하는 도구입니다. 거울처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거울 앞에 서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저 글쓰기 수업 시작했어요. 여행기부터 써보려고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여행이 되길 바라요. 당신처럼요. 이젠 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 여행을 떠난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글쓰기 숙제예요. 여행 중 인상 깊었던 순간을 천자 이내로 써오세요. 문화센터 첫 수업이 끝나고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흰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딱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단양 언덕 위 그 사람이 내게 물 한 병을 건넸던 순간 별일 아닌 그 장면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가 내게 했던 말. 여행은 속도보다 숨 쉴 여유가 더 중요해요.
나는 그 말을 제목으로 정했다. 숨 쉴 여유.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나의 목소리로 글을 썼다. 남편이 몰랐던 내 마음, 아이들 앞에서 감췄던 내 속마음, 그리고 내가 나조차 외면했던 감정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마다 오래 묻어둔 감정들이 펜 끝에서 흘러나왔다. 수업날 선생님이 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글을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사람의 문장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죽여 웃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중학생 때 꿈이 작가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순수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 꿈은 점점 현실이라는 벽에 막혀 이름도 없이 사라졌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다. 처음으로 수업에서 썼던 글을 첨부해서 그때 당신이 줬던 물 한 병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조금 후 답장이 왔다. 그 물 한 병이 당신의 마른 감정에 물을 줬다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와 나는 서로를 깊이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서로가 가진 결핍과 침묵을 조용히 알아봐 주는 관계였다. 그리고 그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 혹시 당신 글을 제가 직접 읽어도 괜찮을까요? 그가 보낸 짧은 메시지에 나는 잠시 머무졌지만 곧 내라고 답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그의 이름. 처음 걸려온 통화였다. 저 괜찮으시면 이런 건 직접 읽고 나서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말이 낯설지 않았다. 그 글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 문장들 속에 당신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가 느껴졌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와 나는 조금 더 자주 통화했고 가끔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한 건 아니었다. 그저 말을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주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그가 작은 노트를 건넸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내 없이 썼던 짧은 글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줄 용기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 나는 그 노트를 천천히 넘겨보며 말했다. 이 글들 누구보다 먼저 그분이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는 함께 글쓰기 모임을 열기로 했다. 소박한 동네 카페에서 참여 인원은 5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공간 안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도 괜찮은 공기가 있었다. 나는 내 첫 글을 읽었다. 그 여행의 이야기, 묻지마 관광이었지만 나를 되찾은 여정.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다기보다 그 여행에서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된 거구나. 그리고 그 만남에 그가 함께 있었던 거구나. 글쓰기 모임이 끝난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 여행도 같이 가주실래요? 나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이번엔 묻지 말고 정해서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는 웃었다. 당연하죠.
이젠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 당신이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로서 존중받는 말. 우린 다음 주말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이번엔 버스 관광이 아니라 작은 렌터카를 타고 휴게소에 들러 라면도 먹고 산책길에서 사진도 찍었다. 나는 처음으로 여행 가방 안에 내가 좋아하는 책과 내가 만든 작은 도시락을 챙겼다. 그가 말했다. 이 도시락 그냥 반찬이 아니라 삶의 맛 같아요. 나는 웃었다. 이제야 내 삶이 좀 짭조름해졌어요. 여행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그와 함께 다녀온 그 길들이 내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싱크대에 올려진 컵 하나, 식탁 위 화분의 초록빛까지 모든 것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다. 며칠 후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여행 덕분에 당신도 나도 조금씩 웃는 법을 찾은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묻지마 관광이었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해줬네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당신. 사실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도 여행이 시작된 거였는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길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당신도 오늘 당신을 위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